안녕하세요. 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22년도 4월 지방직 간호관리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총평은 여러분들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셔서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 이번 4월 지방직 문제는 좀 전반적으로 쉽고 평이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출제 항목을 살펴보면 총평에서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문제 중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기획하고 인적자원 관리에서만 10문제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에서 6문제, 인적자원 관리에서가 4문제죠. 특히 또 조직은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래서 기획하고 인적자원 관리에 좀 치중돼서 문제가 좀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출제됐던 내용이 표준화된 의사소통, 그래서 SBAR을 문제가 나온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거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물론 SBAR이 21년도 국가고시 문제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문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기본서에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는 거를 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번의 문제는 기본적인 단계만 물어보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유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SBAR은 국가고시 문제보다 더 쉽게 출제된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잘 하셨던 선생님들은 높은 점수를 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기획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의 특성에서 1번, 기획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적 활동과 관련된 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그렇죠. 플래닝이 아니라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적인 개념. 그 다음에 기획은 2번, 조직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쉽게 말하면 기획을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조직 역시, 인적자원 관리도 역시, 지휘도 역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 조직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답을 할 수 있고요. 기획의 특성, 하층 관리자에게 더욱 중요한 기능이다. 물론 기획의 종류에 따라서 최고 관리자냐, 중간 관리자냐, 일선 관리자냐 약간 다르긴 하지만 특히 기획은 어때요? 상위 관리자한테 갈수록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관리자에게 더욱 중요한 기능이 아니라 상위 관리자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고요. 4번. 우리 간호관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역시 미래지향이 아닌 현실 위주의 관리를 제시한다? 틀린 거죠. 미래지향적인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답을 바로 구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호 서비스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간호 서비스의 특성 4가지가 뭐죠? 닭가장에 있는 무형성, 이질성 이꼴 가변성, 그 다음에 소멸성, 비분리성 이꼴 동시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4가지 특성 중에 네모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동시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닭가장에는 동시성이 없어요. 이꼴 뭐죠? 비분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하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하죠. 그래서 우리 비분리성, 동시성의 설명 특성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만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집중화된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분리성, 동시성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3번. 협상의 원칙을 물어보고 있죠. 자, 협상에서 우리 가장 핵심 단어가 뭐죠? 상호 양보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우리 공부할 때 뭐였던 거였죠? 상호 양보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를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승자도 없다, 패자도 없다. 이런 문장이 기본서에 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승자, 패자가 있다. 틀린 거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을 촉진한다. 틀린 거고요.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자, 우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협상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 합의점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고, 4번. 해당 문제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 이거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 협상 결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보다는 해당 문제, 그렇죠? 협상하고자 하는 이슈, 협상하고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4번. 신규 간호사 대상 유도 훈련의 교육 내용을 찾는 문제죠. 우리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유도 훈련과 직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여기가 문제가 벌써 나왔어요. 신규 간호사라고. 그럼 신규 간호사는 두 가지 교육을 받는데, 자, 우리 유도 훈련의 특성이 뭐죠? 처음에 발령을 받고 2, 3일 동안 병원의 전반적인 특성, 그 다음에 지침,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게 유도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가장 유도 훈련의 교육 내용, 그러면 뭐죠? 조직의 이념이죠. 기관의 철학, 목표, 프로그램, 정책, 그 다음에 병원 역사, 조직 구조, 건물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설명받는 게 유도 훈련이죠. 그럼 나머지 인수인계 방법, 업무 분담 방법, 환자 간호 방법은 직무 오리엔테이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면 병원에서 전체적인 직원 부서 불문하고 2, 3일 동안 한 장소에 모여서 병원의 전반적인 거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간호부에 가서 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게 직무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4번은 전부 직무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간호 기록의 원칙으로만 묶인 거. 자, 그럼 가장 정확한 건 정확하게 해야 되죠. 간호 기록은. 그 다음에 누결사항 없이, 빠지는 거 없이 완전하게 해야 되고,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간호 수행을 한 다음에 적시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2번. 추상성, 적합성은 환자 문제에 맞게 적합하게 써야 되는 거고, 추상적으로 적으면 아니죠. 사실적으로,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추상성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죠? 간결성이 있죠. 간결성의 특성은 의사소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오늘 환자는 오전 10시에 뭐 이런 말을 다 쓰지 말라는 거죠. 10am 그러면은 오늘 오전인 거고, 오늘 오정화 환자에 대한 기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쓰지 말라. 간결하게 쓰라는 거지만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문제를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 거죠. 고유성 갖고 있고요. 완전성 맞고 간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간결해야 되고요. 투명성은 사실 간호기록의 원칙은 없는데 투명성도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투명하게 쓰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추상성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6번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항상 나오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1, 2, 3, 4가 다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보기에 네모 박스에서 병동에서 수술 후 제공된 간호 서비스가 환자 요구에 부합되는지 평가한다.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환자 요구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효율성은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원이 불필요하지 사용하지 않고 잘 활용되었는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는 게 효율성이고, 지속성은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지속성. 접근성은 시간거리 비용에 의해서 서비스의 비용을 제한받는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적합성은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비품 청구할 때 수량의 기준. 그럼 우리 이거 한 줄로 외웠어. 비품은 청구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병동 침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외웠던 거. 소모품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 기출에서도 항상 풀었던 문제고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4번입니다. 8번. 민츠버그의 역할 항상 나온다 그랬었죠? 자, 정보적 역할에 해당하는 거. 우리 민츠버그의 역할에 어떤 게 있었었죠? 민츠버그 역할. 세 가지가 있죠. 대인관계적 역할, 그 다음에 정보적 역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역할. 이 세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지면서 대인관계적 역할의 3개, 정보적 역할의 3개,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4개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민츠버그는 총 10가지 역할을 정리를 하되 그 예까지도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자원을 할당한다. 이거는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의사결정자 역할에 속하죠. 그러면 의사결정자 역할에 4가지가 있어요. 그럼 답까지 1번은 어떤 역할? 그렇죠. 자원분배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죠. 2번.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한다. 이게 대인관계 역할이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역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나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표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 외부인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성과 등을 알린다. 이게 정보적 역할이고 이게 답인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려요. 정보적 역할 3가지에 어떤 역할에 속하는 거죠? 네, 대변인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번. 조직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충 처리자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고충 처리자 역할 역시 자원 분배자 역할과 같이 의사결정자 역할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특히 지금 올해 지방직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 문장 그대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은 문장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9번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무 설계 방법을 물어보는데, 자,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 인정감, 고차원 등의 동기 요인이 발휘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수직적으로 직무의 깊이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직무 설계 방법 4가지가 있었죠. 그럼 밑에 답까지 있는 거. 직무 단순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그다음에 직무 충실화 4가지가 있었어요. 그 4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을 적어놓고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 박스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성취감, 인정감, 고차원적인 동기 요인들이 발휘되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수직적으로 깊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직무 충실화 기법이죠. 그래서 직무 충실화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에서 동기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직무를 설계하는 거고, 이미 수평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수직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설계하는 방법, 직무 충실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번 문제도 쉽게 4번으로 답을 유추할 수 있고요. 10번, 전략적 의사결정을 물어봅니다. 자, 문제 적용 수준과 범위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가 있었죠. 전략적, 그 다음에 전술적, 그 다음에 운영적 의사결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운영적, 업무적 의사결정 같은 멘트죠. 자, 그러면 1번 병원 간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게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은 어떤 관리자가 하죠? 최고 관리자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답은 바로 1번. 1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번, 연휴기간의 근무 일정표 작성, 간호사정에 따른 간호진단 작성, 경력간호사와 신규 간호사의 야간근무 배정은 업무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그 수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그 다음에 2, 3, 4는 업무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호단위 관리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질관리 자료 분석 도구도 굉장히 기출 빈도가 높은 문제죠. 자, 비병동 내 투약사고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두 번째가 가장 핵심 포인트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부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순으로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누적량을 연결한 꺾은선 그래프.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팔레토 차트죠. 팔레토 차트는 그림을 보시면, 자, 가장 빈도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그래야 막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서, 얘를 좀 작게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꺾은선 그래프, 여기가 또 있죠. 그럼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퍼센트가 올라가서 여기에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 그 대표적인 팔레토 차트 그림이 투약 오류의 원인이 뭐냐,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투약 오류의 가장 빈도를 차지하는 게 환자 차고, 약물 차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해결하면은 투약사고의 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림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가 높은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투약 오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두 가지에만 핵심을 맞춰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거에서 50% 이상은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팔레토 차트,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80, 20 룰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대부분의 80%의 문제는 20%의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팔레토 차트였죠. 3번입니다. 12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 활동에 이어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 12번 문제가 문제 해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의사결정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문제를 인식해야 되죠. 제일 먼저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고, 그 다음에 대안이 무엇인지 개발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순서가 뭐예요? 대안을 실행하죠. 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는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평가. 자,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 병동 내 물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걸 발견하고, 자,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럼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을 한 거죠. 문제에 대한 정보, 경험, 의문점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지금처럼 그 보기 박스에 있는 거 정보, 경험, 의문점을 수집했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요 단계죠. 그렇죠? 대안 개발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단계 수집까지 했어. 그럼 여러 가지 자료를 모든 데이터들을 찾아서 수집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대안 개발. 이게 수집까지예요. 그래서 보기 박스에 지금 있는 거는 대안 개발에까지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인 거죠. 이미 수집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까지 3번 보세요. 수집을 했죠. 그러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상황에서 가용성이 높은 해결책을 선택한다. 이게 이어서 하는 활동인 거죠. 그러면 1번은 문제를 인식하는 거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 인식했죠. 물품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 이 두 번째, 문제 해결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평가 단계. 그러면 평가한다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의 평가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4번, 실제 해결책을 수행하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을 확인한다. 대안의 실행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답은 3번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3번.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환자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식에서 SBAR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SBAR이 뭐예요? 13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의사소통 프로토콜을 SB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서는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상황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환자 이름이 무엇이다? 방번호가 어떻게 된다? 환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상황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이죠. 자, 배경 설명이라고 하면은 그 환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게 배경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정, 평가죠. 자, 현재 사용 가능한 판단, 추가 발생한 가능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하는 게 사정, 평가고요. 추천은 현장 조치사항,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국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환자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누구시고 환자 이름 방번호가 무엇인데 환자 혈당이 70, 60 이렇게 체크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의사소통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답은 배경설명이, 그 다음에는 배경설명이죠. 근데 그 배경설명과 관련된 예들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무엇이고 입원시 진단명이 무엇이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배경설명이죠.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간호관리 문제는 쉬웠죠. 그냥 단계만 물어본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을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허쉬와 브랜차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 변수가 무엇이죠? 구성원의 성숙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보기 박스에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몇 단계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이 뛰어나고 동료로부터 신임도 받고 있는데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감과 의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 구성원의 성숙도가 M1에서 M2, M3, M4 이렇게 나누지죠. 그 다음에 성숙도가 뭐예요? 직무상의 성숙도, 그 다음에 심리적인 성숙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는 건데 지금 M1 단계는 미성숙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 직무상의 스킬도 약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무섭고 떨리고 이런 상태죠. 그 다음 M2 단계는 직무상의 성숙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조금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M3 단계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제더구나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별로 하기 싫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요. M4 단계는 직무상의 성숙도도 높고 심리적인 성숙도도 높죠. 그러면 이 보기 박스에서 주어지는 다 기술도 뛰어나고 신임도 받고 있는데 자신감과 의지가 없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성원의 성숙도는 M3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M3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허쉬와 브랜차드는 4가지 리더십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뭐죠? 이거는 M1 단계에는 지시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M2 단계는 설득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M3 단계에서는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M4 완전 성숙 시에는 믿고 맡겨야 되겠죠. 위희명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숙도는 M3 단계. 그러니까 바로 참여적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15번. 간호사 보수 교육을 설명하고 있죠. 보수 교육은 대면 교육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아니죠. 비대면 교육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간호대학원 재학 중에도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간호대학원 재학원을 재학 중인 데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교육 면제 대상이죠. 간호사는 보수 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이 아니라 매년 몇 시간 이상? 우리가 열심히 외웠어요. 8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보수 교육 이수는 우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16번. 기획에서 전술적 기획을 물어봅니다. 우리 전략적 기획도 있고 전술적 기획이 있죠. 자, 전술은 전략보다 하위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전략적 기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 이거 기본서에도 그대로 써 있죠. 1번인 거고요. 사명과 목적을 결정하는 장기 기획. 이거 뭐예요? 전략 기획이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통합하는 거 전략 기획인 거고 모든 기획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립되는 게 전략 기획, 장기 기획부터 먼저 수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전략 기획부터 수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술 기획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략적 기획 밑에 전술 기획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1번으로 유출할 수 있고요. 17번. 환자 안전 관련 용어는 계속 문제가 나오죠. 우리 첫 번째 땡 보세요. 사망, 심각한 신체 심리적인 상해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한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 책에 그대로 써 있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는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다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신호 사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적신호 사건은 강제적인 보고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8번. 기획의 종류에서 단용기획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획의 종류에서 또 하나 계획 안에서 단용기획과 상용기획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단용기획은 싱글 유즈예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거죠. 목적이 달성되면 이거는 기획으로서의 그런 효력은 상실되는 거. 그 다음에 상용기획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상용기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단용기획에서 말했던 게 뭐가 있었죠? 푸자로 시작하는 것이 전부 단용기획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게 단용기획이다.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상용기획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획의 계층하에서 정책, 그 다음에 규칙,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책 규칙 절차, 이러한 것들이 상용 기획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도 답은 4번 쉽게 프로젝트로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19번 베버의 관료제 이론의 특성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관료제 특성도 기본서에 그대로 써있죠. 자, 분업화 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분업화, 일을 나누어 갖고 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숙련화되고 전문화시키는 게 관료제의 특성이죠. 권한의 계층화, 특히 관료제는 권한을 강조했어요. 직위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권력, 이걸 권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한을 강조하면서 관료제는 계층제 구조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가장 좋다. 그래서 계층제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권한의 계층화. 비공식적 조직을 강조한 거는 우리 이거 다 몰라도요. 3번만 나와도 바로 나와야 되죠. 비공식적 조직을 강조한 거는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관료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방법, 행정 방법론 이런 거 고전적 시대의 이론들은 전부 공식적인 조직만 강조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을 올바르게 고치면 공식적 조직 강조 이렇게 바꿔야 되고 비공식적 조직을 강조한 거는 인간관계론이죠. 그 다음에 4번 공식적인 규칙을 강조했죠. 규모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때 시대는 대규모 시대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문서화시키고 이러한 게 관료제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공식적 규칙, 통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게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는 관료제의 특성 뭐가 있을까요? 또 분업화, 지금처럼 권한의 계층화, 공식적인 규칙. 그럼 또 뭐가 있었을까? 공식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구성원들을 선발을 해야 되고요. 또 있었던 게 개인의 특성을 배제하라는 거죠. 배제라고 하는 또 관료제의 특성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자들은 전문적인 경력자들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특징은 경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지금 다과장에 나와 있는 3개 특성과 이 3개가 표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간호행위요.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는 뭐죠?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 하나하나의 수가를 산정해서 환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수가가 더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의 정의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쉽게 보죠. 활력증후 측정이 가장 대표적인 행위별 수가제의 내용인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웠었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기본서에 있는 문장으로 나오면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